72번 한번 봅시다. 72번.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다음 중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보시면 미리 채무 이행 거절,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 요거는 이행지체라도 최고를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이행지체 중에서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정기행위, 여기처럼 미리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 최고 면제 특약. 그 세 가지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이번도 정기행위도 최고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있더라도 최고는 필요 없지만 해제는 해야 돼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해제의 의사표시도 필요 없고 지체만 되면은 바로 계약이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2번이. 그래서 맞게 고치려면은 정기행위에서 이행지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는 필요 없지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계약은 소멸한다. 이래 맞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해제의 의사표시도 필요 없고 지체만 되면은 자동으로 해제돼서 소멸한다. 이래 됐기 때문에 X단 말이에요.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 된다. 그래서 2번이 X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해제는 소급표가 있으나, 자, 해지는 소급표가 없고 해제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에 보시면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요거를 제3자 보호 규정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제3자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해제 전의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 해제 후의 제3자는 선의자만 보호. 이게 판례입니다. 다음에 훈련을 다시 시킬게요. 자, 4번에 보시면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해제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옆에다가 취소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해제하고 전혀 다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되지만 취소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이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시험에 지금은 해제를 배우고 있지만 그 취소하고 항상 대비를 해봐야 됩니다. 취소. 우리가 이제 취소를 하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돌려주세요. 이렇게 넘겨준 게 있다면 취소를 해가지고 넘겨준 것을 돌려달라.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야. 근데 해제를 할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단어를 안 써요. 원상회복 청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요렇단 말이야.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근데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된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간과를 많이 해요. 그래서 취소를 딱 했단 말이야. 취소를 해놓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X단 말이에요. 근데 해제를 해놓고 원상회복 청구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소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중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 이렇게. 그래서 우리 조문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제를 하면서도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요래 돼 있거든. 그래서 그 조문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할 수 있어. 근데 취소를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는 선택을 해야 된다. 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같이 할 수는 없어.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 4번은 그런 의미죠.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해제하면서, 즉 원상회복 청구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원상회복이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깡그리 반환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면 좋은데, 부당이득 반환하고 원상회복 차이가, 원상회복은 모든 것을 돌려줘야 돼. 그래서 금전을 받았다면 금전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됩니다. 자, 해제가 됨으로써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돈을 받았다. 그 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뭐를 붙인다고? 이자를 붙인다고. 이자. 근데 이자를 언제부터 붙이냐?
받은 날로부터,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이때 이자는 주로 법정이자를 말한다. 지연이자가 아니다. 손해배상으로 돌려주면 지연이자지만 여기는 원상회복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법정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그렇게. 자, 그래서 72문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3문 계약금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계약금도 매년 나올 확률이 한 80% 정도. 계약 강론에서는 매매에서 담보 책임이 1순위고 2순위가 계약금이죠, 그죠? 계약금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계약금.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지금 1억으로 지금 매매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 근데 계약금으로 10% 1000만원 지금 지급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체를 우리는 계약금 계약이라 합니다. 계약금 계약. 그 계약금을 지급하는 순간 항상 계약은 두 개가 체결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매매 계약은 주된 계약이고 요거는 종된 계약이라고. 종된 계약. 그래서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가 무효로 되면은 계약금 계약도 따라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종된 계약이지만 동시에 체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계약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계약금 계약은 아주 특이한 요물 계약입니다. 우리 민법의 계약은 99%가 낙선 계약인데 요물 계약은 3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계약금 계약,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근데 현상 광고, 대물 변제는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 요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잘 낸다니까. 그래서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1000만원 합시다. 합의. 요것만 해가지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합의 플러스 실제로 1000만원을 지급을 해야 성립이 된다. 그 지급까지 반드시 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된다. 성립이 되어야 매매를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을 쪽에서는 1000만원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갑은 2000만원 상환해서 해제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시험이 나오겠죠. 자, 계약금으로 1000만원 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지급을 안 해봤어. 지급을 아예 안 하거나 반만 지급해서 500만원. 그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해제도 못 해요. 계약금 가지고. 그래서 2000만원 돌려주고 해제하고 500만원 포기하고 해제하고 그러면 X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1000만원 합의한 만큼 지급을 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고 성립이 돼야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그러면 계약금은 기능이 크게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해약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돈. 두 번째는 위약금이 있습니다. 위약금. 계약에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으로 내는 돈, 이게 위약금이야. 그럼 우리 법을 딱 보면은 아무 소리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계약금의 기능이 위약금으로 되려면은 특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해약금이라 말은 결국에는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를 한다. 이 말이 해제 기능이다. 이 말이고 요거는 계약에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이다. 그래서 계약금이 배상 기능까지 확대가 된다. 그런 얘기. 그럼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을 가지고는 해제밖에 안 된다. 이 말. 해제밖에. 자, 준 자는 포기하고 해제하고 받은 자는 배액 상환해서 해제한다.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요 10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챙겨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위약금 특약까지 해놔야 된다.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자, 요물계약으로서 주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틀리네요.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X. 자, 이번에 특약이 있더라도 해약금으로서 성질을 배제할 수 없다. 자, 요것도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요 규정도 우리 판례는 임의규정이라고 봅니다.
즉 교부자는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수령자는 배액 상환해서 해제할 수 있다. 그 규정을 무슨 규정이라고 본다고? 임의규정. 임의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특약을 해가지고 이 법을 준수를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특약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원 보시면 당사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해약금으로 성질을 배제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자, X고 3번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함으로써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어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한다. 요것도 조심해야 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금으로 지금 해제가 했거든. 자, 을 쪽에서는 1000만원 적을 포기하고 지금 을이 해제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해제를 해. 해제를 한다. 그러면 을이 1000만원 포기하고 해제를 하면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냐? 이건 절대 안 돼.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은 을이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한단 말이야. 뭔가 누군가의 갑의 채무불이행, 갑의 계약 위반 때문에 해제하는 게 아니야. 자, 갑의 계약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는 것은 법정 해제를 한다니까. 여기는 법정 해제입니까? 계약금 해제입니까? 계약금 해제. 그래서 계약금 자체를 가지고 해제하기 때문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요.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어. 법정 해제하고 다른 게 첫째 그거야. 계약금으로 해제할 때는 손배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자, 그러면 3번을 다시 읽어보면, 자,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함으로써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어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한다. 이거는 뭐 거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세요. 자, 을이 지금 1000만원 포기하고 해제했어. 1000만원 포기하고 해제했기 때문에 갑에게도 잘못이 없고 을에게도 잘못이 없어. 그럼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고 또 갑도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어. 지금은 계약 위반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그냥 계약금 자체로 해제하는 것이다. 계약금 자체. 그래서 계약금 자체로 해제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서로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3번은 맞죠? 자,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함으로써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어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확하게 맞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서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단 말이에요. 계약금 해지하고 손해배상 책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3번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고 4번에 보시면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이행에 착수해야 된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계약금으로 해지할 때는 자, 을은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고 갑 쪽에서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 있어. 이행, 착수 전까지. 그래서 앞으로 계약금하고 관련된 출제가 될 때는 이행착수 이게 가장 중요해요. 판례도 여기밖에 없고. 그래서 이행착수의 대표적인 게 중도금 지급이에요. 그래서 매수인이 계약금으로 해제를 당하지 않으려면 신속하게 뭐 해야 된다? 중도금을 지급해야 돼. 그래서 중도금 지급이 대표적으로 이행착수단 말이에요. 그럼 이행착수가 돼버리면 자, 갑이나 을이나 누군가가 이행착수를 해버리면 어느 누구도 계약금을 가지고는 해지를 못해. 이제 금지가 돼버려. 그러면 이행착수는 이행기 도래 후에 꼭 해야 되느냐? 우리 판례는 이행기 전에도 착수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을이 중도금을 4월 5일날 지급하기로 했거든. 그러면 4월 5일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면 이게 이행기 아이가? 그러면 이행기인데 4월 3일날 중도금을 지급해버려도 이행착수가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을이란 사람이 빨리 이행착수를 해가지고 갑으로부터 해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중도금을 빨리 지급해야 돼. 갑을 꼬셔가지고. 그래서 중도금 지급 시기 전에 일찌감치 지급을 해버려도 이행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갑을 배액을 상환해도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 지금 1억인데 금방 매매하고 나니까 이게 2억짜리로 폭등을 해버렸어. 이런 현상이 많아. 그러면 갑은 뭐 하고 싶어 지금? 갑은
당장 2천만 원 돌려주고 빨리 2억짜리를 찾아오고 싶잖아. 그럼 갑은 계약금으로 해제하려고 그러고 을은 해제를 막으려고 하잖아. 그럼 을이 이제 해제를 막으려면 신속하게 뭐 하라고? 가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도금을 빨리 줘버리면 돼. 꼬셔가지고. 그러면 이행착수가 되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해제를 당하지 않단 말이야. 이렇게. 그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거든. 자, 그래서 4번에 우리 판례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래한 후에 이행에 착수해야 된다. X. 이행기 도래 전에도 착수할 수 있다. 4번도 X입니다. 자, 5번에 보시면 허가구역 내에 토지권에서 허가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자, 이거는 뭐를 보느냐 하면은 좀 전에 강조했지만은 이행착수 개념이 뭐냐, 좀 전에 대표적으로 중도금 지급 요거를 이행착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했다, 또 판결을 받았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를 받았다, 이런 걸 이행착수라고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자,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을 받았다, 결국 허가까지 받았다, 이거는 이행착수다. 아니라 그러면 이행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 자, 그래서 5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행착수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 이행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받은 걸 이행착수라고 봐버리면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이래 맞지. 그런데 이행착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 3번만 오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74번. 이거 너무 쉽네. 자, 악의자에게도 손배 청구가 인정되는 것. 자, 요거 담보 책임 도표를 한번 볼까요?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익권 등에 의한 제한, 전세권, 저당권, 실행을 다른 말로 행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사건이 5개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금 감액 청구, 그 다음에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요게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동그라미 4군데만 다 기억하라 그랬잖아. 4군데. 자,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해제,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청구, 전세권, 저당권 실행에서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그라미 뜻이 뭐였다?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X. X는 선의의 매수인만 할 수 있다, 그 말이고, O는 선악을 불문하고, 즉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해제,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청구, 전세권, 저당권 실행에서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조차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는 게 요것밖에 없잖아. 지금 딱 드러나잖아. 자,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는 것, 즉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는 게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해제,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청구, 전세권, 저당권 실행에서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전세권, 저당권 실행, 요거밖에 없다. 그 답은 5번이잖아. 5번. 간단하게. 자, 72번.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 토지를 20년간 임차하여 지상에 건물을 신축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뭐 이것도 뭐 아주 유력하네. 지상물 매수 청구는 굉장히 중요하죠. 임차인의 3대 권리가 뭐라고? 비용 상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뭐 그거는 거의 뭐 99.9% 시험에 나와. 지상물 매수 청구. 그럼 이런 게 나오면 흥분하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그림을 그려봐야 돼. 자, 땅 주인이 을이라고 돼 있네, 그죠? 을. 을이 이제 땅 주인입니다. 임대인입니다. 땅 주인. 자, 갑이란 사람이 땅을 빌렸단 말이죠. 이렇게 빌려 가지고 갑이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 우선 만약 기간이 끝나버렸다면은 임차인은 첫째는 갱신 청구를 해야 돼.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그럼 갱신 청구를 했는데도 임대인이 거절을 하면 그때는 집을 사가시오. 이거를 뭐라고? 지상물 매수 청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다. 우선 만약에 집을 빌린 사람이라면 부속물 매수 청구, 토지를 빌린 사람은 지상물 매수 청구. 이렇게. 우선은 개념을 딱 잡으시고, 자, 그리고 정상적으로 기간이 끝나 가지고 갑이 매수 청구나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갑이 월세를 제대로 안 내. 월세가 아니고 지료를 제대로 안 내. 지료. 자, 을이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은 갑이 연체하면은 을이 뭐를 할 수 있느냐? 해지를 할 수 있거든, 임대차를. 그러면 갑이 잘못해가지고 해지 당해서 임차권이 소멸했을 때는 이런 혜택을 안 준다고. 그게 핵심이라. 그래서 정상적으로 임대차가 끝나야 임차인에게 갱신 청구, 매수 청구의 혜택을 주는 것이지, 임차인이 잘못해가지고 지료를 안 내가지고 해지를 당해가지고 임대차가 끝났을 때는 갑에게, 임차인에게 이런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까요? 자,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임차인 갑은 건물이 현존하면, 그 말은 지상물이 있으면 갱신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맞죠. 지상물이 있어야 갱신 청구, 지상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갱신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기간을 연장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갑의 채무불이행은, 자, 갑의 채무불이행이 뭐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뭐다? 임차인의 지료연체. 지료연체. 2년 이상 지료연체. 그럼 임차인의 지료연체로, 즉 임차인의 잘못으로 만약에 임대차가 끝났다면은 매수 청구의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갑은 을에게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맞네요. 자, 3번은 뭐라 부르냐? 자, 종료하기 전에 지상시설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 그 줄 한번 꺼보세요. 지상시설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 이거를 매수 청구 포기 특약이라 합니다. 매수 청구 포기 특약. 자,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 옆에다가 참고로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는 임의 규정,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 비용 청구 포기 특약은 유효, 매수 청구 포기 특약은 무효. 자, 그래서 3번은 지상시설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 그거는 다른 말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 그거는 강행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무효이다. 이리 맞습니다. 3번의 X 정답. 자, 4번에 지상 건물이 소유자 을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축한 것이라도 매수 청구가 인정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 요거하고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차이를 알겠느냐? 그걸 이제 출제자가 테스트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갑이 만약에 을로부터 건물을 빌려 가지고 에어컨을 설치했다. 그 에어컨을 뭐랍니까? 부속물이랍니다. 그런데 갑이 토지를 빌려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이거 건물을 뭐랍니까? 지상물. 그래서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 건물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 이래 된단 말이야. 근데 이때 부속물은 아무 부속물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임대인 을에 뭐를 받았거나 동의를 받았거나 을로부터 샀거나 이 두 가지만 된단 말이에요. 부속물. 그런데 지상물은 저런 제한이 없고 다 들어간다. 이걸 묻고 싶어 한단 말이지.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인 지상물은 등기를 해야 된다. X. 허가를 받아야 된다. X. 동의를 받아야 된다. X. 뭐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X. 다 들어간다니까. 결론적으로 제약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지상 건물이 을의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축한 것이라도 매수 청구가 인정된다. 맞다 이 말은 제약이 없습니다.
자 5번 임차인의 매수 청구는 행사에 대하여 을이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가 성립한다. 이건 뭐를 물었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갱신 청구는 청구권인데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다. 그걸 묻고 있어요. 청구권하고 형성권하고 차이가 뭐냐? 청구권은 상대방이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겨. 근데 매수 청구는 상대방 승낙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매매가 성립돼 버려요. 그래서 형성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권리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5번은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그걸 묻고 있습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자 임대인이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가 즉시 성립한다. 매매가 즉시 형성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76분에 주임법의 내용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거기 한번 보시면 1번도 아주 좋은 문장이네.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문제인데 뭐를 묻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뭐를 묻는지. 자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할 텐데 지금 좀 정확하게 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지금 잡았습니다. 그 다음 좀 이따가 B라는 사람이 임차인으로 들어왔어. 4월 1일 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C라는 사람이 또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해가지고 대항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나와. 자 여기 대항력 문제가 출제되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주 잘 냈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췄다. 그 말은 주민등록을 했다 이 말이거든. 주민등록을 했어. 자 요런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아먹었어. 매매를 했어. 요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을이 새로운 소유자니까 당연히 임차인 B 보고 나가라 이래 할 것이단 말이에요. 나가라 했을 때 B는 못 나가겠다 하면서 대항을 할 수 있겠느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대항할 수 있다. 자 쫓겨난다 쫓겨나지 않는다 쫓겨나지 않는다. 근데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여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자 갑에서 을로 소유자가 바뀐 것이 법률 행위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A든 B든 A든 C든 상관없이 경매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경매. A가 신청해도 좋고 C가 신청해도 좋아요. 상관없어. 누가 신청해도. 경매를 신청하면 이게 낙찰이 되잖아. 자 경매로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그러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항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 말이지. 간단합니다. 임차인 위에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면은 절대 대항할 수 없어. 쫓겨나야 됩니다. 자 결론이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매매로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어. 쫓겨나지 않아. 그런데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로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선순위 저당권이 계시면 대항할 수 없다. 쫓겨난다. 그게 핵심이다. 그럼 여기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잖아. 자 1번에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그 저당권은 선순위 아닙니까? 자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 저당권이나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래 맞잖아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의 맨 처음에 저당권은 선순위 저당권이고 둘째 줄에는 후순위 저당권이고 그 중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지문을 딱 보면 그 그림 구조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1번은 왜 대항할 수 없다고?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새로운 매수인은 낙찰자입니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은 무슨 말이냐?
이번은 이제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를 알고 있느냐 그걸 테스트합니다.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자, 여기 보세요.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하고, 우리가 주택 임차인이 그 주택이 낙찰이 됐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변제권이라 하거든요. 근데 우선 변제권이 있고 최우선 변제권이 있단 말이에요.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째, 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금 전액. 최우선 변제는 보증금 중 일부, 우리 법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 합니다. 서울 같으면 3,700입니다. 자, 그리고 우선 변제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한다. 훨씬 더 강력하죠, 이게. 그리고 우선 변제는 대항요건도 갖춰야 되고 확정일자도 갖춰야 됩니다. 두 가지. 동사무소에 가면 찍어줘요. 그런데 최우선 변제는 대항요건만 갖춰도 됩니다. 즉 주민등록만 해도 돼.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요게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확정일자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요거는 대항요건만 있어도 되고 요거는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됩니다. 대신에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갖춰라? 이거는 제약이 있어. 경매 등기 전까지는 갖춰야 돼. 핵심이 등기 전까지입니다. 그럼 경매 등기는 다른 말로 경매 신청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번에 보실까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보증금 중 일정액을, 이래 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최우선 변제는 아까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확정일자 때문에 X입니다. 2번도 X. 자, 4번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임차인이 되는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자, 그것도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봐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역시 갑이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라 봅시다. 임차인인데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 지금 3월 1일 날 갖춰가지고 이렇게.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이 병한테 팔아먹었어. 매매 5월 1일 날 병 앞으로 지금 이전 등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우리가 대항력 문제는 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중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을 때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 했을 때 대항할 수 있냐고 그런 이야기거든. 그럼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요 병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그런 이야기. 이제는 병이 임대인 지위를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임대인 지위를 병이 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무도 병이 승계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보증금 반환을 누가 해야 된다고? 병이 해야 된다고. 그 말은 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는 병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주택 임차인은 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은 갑하고는 사이가 조상의 관계가 좋은데 병한테는 알고 보니까 원수지간이야. 그래서 을이 병을 임대인으로 삼기가 싫어. 근데 을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병하고 임대차 관계가 형성이 되어 버립니다. 즉 병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 이의를 만약에 제기해 버리면, 그죠? 이게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인은 굉장히 유리하죠. 가만히 있으면은 뭐하고 병한테 대항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면은 뭐요? 어떻습니까? 이의를 제기하면은 병한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병이 이제 지위를 승계해서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갑이 여전히 임대인으로서 갑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
자, 대항 요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었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대항할 수 있어. 그럼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이 돼가지고 새로운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 그러면 을은 병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돼. 그런데 을은 병하고 임대 정황기를 맺기 싫어. 그럼 뭐 하면 된다? 이의제기. 이의제기를 하는 순간 병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하지 않아. 그럼 여전히 갑이 임대인으로서 갑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단 말이에요. 자, 그걸 해놓고 한번 읽어보라고. 자, 대항력을 갖춘 주택의 양수인이 대항력을 갖춘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은 뭐 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됐잖아. 그럼 이의를 제기해버리면 승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승계를 안 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요 사람은 새로운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라 하거든. 그럼 갑은 양도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자, 앞으로 보세요. 이 제기를 해버리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양도인이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3번은 맞다 틀리다? 틀렸죠. 임차인이 이를 제기해버리면, 그죠? 양수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 양도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여전히 부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3번이 X입니다. 3번도 X. 자, 4번에 보시면 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신고, 이거는 외우면 되죠. 주민등록을 신고했을 때 언제 신고 효력이 생기냐? 도달시가 아니고 수리했을 때, 수리. 법적 효과로서 받아준다, 이걸 수리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는 수리 전이라도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했기 때문에 X입니다. 자, 5번에 이번에 신설된 조문이네. 주택임대차의 갱신요구제도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유력하다. 자, 상가임대차가 아니에요. 상가임차에는 원래부터 갱신요구를 할 수 있었고, 주택임차에는 이번에 개정돼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이 주택임차에는 1회에 하나여 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갱신되는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정확합니다. 정확해. 자, 상가하고 좀 조심해야 됩니다. 상가의 갱신요구하고 주택의 갱신요구가 차이를 물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번에. 자, 상가 임차인 갱신요구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최종적으로 10년 보장됩니다. 10년. 얼마 보장된다고? 10년. 그런데 주택 임차인은 횟수에 제한이 있어. 횟수. 한 번만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갱신 요구하면은 2년이 다시 보장되거든. 그러면은 최초에 우리가 주택임대차의 최단기간이 2년이거든. 그럼 최단기간, 원래 보장된 최단기간 2년 하고 한 번 갱신 요구해서 2년이 다시 보장되니까 총 4년이 보장된다고 얘기해요. 주택임대차는. 상가임대차는 몇 년? 10년. 주택임대차는 총 4년 이렇게 보장된다니까. 그래서 주택임대차에는 최단기간은 2년 플러스 갱신 요구 한 번으로 다시 몇 년이 보장된다? 2년. 합해서 몇 년? 4년. 근데 상가임차에는 갱신 요구 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몇 년? 10년 보장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5번만 정확하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옆에다가 상가임차에는 최종 10년 보장, 주택임차에는 최종 4년 보장. 그래서 5번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고 77번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상가임대차입니다. 자,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그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잘 쏘가요, 학생들이. 나중에 그 이제 모의고사를 치기 시작하면 기차게 쏘가 넘어갑니다. 기차게. 자기는 좀 뭐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찍었는데 잘 안 맞아. 거의 다 속아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최단기간이 주택은 2년이고 상가는 1년이거든요. 이렇게 최단기간이.
그럼 지금 상가를 물었잖아. 그러면 상가는 최단기간이 몇 년이라고? 1년이야. 1년. 1년 이상 보장해 줘야 돼. 1년. 그런데 1년이 보장되는데 만약에 2년으로 계약을 했다. 안 그러면은 6개월 하자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 그럼 요거는 그대로 보장이 돼. 이렇게. 자,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2년 동안 계약을 했어. 그럼 2년이 보장돼 그대로. 근데 문제는 6개월 동안 임대차를 하기로 하자. 요렇게 계약을 했어. 그럼 법에는 몇 년이 보장되는데? 1년. 법에는 1년이 보장되는데 자기들끼리 계약은 6개월 하자 이래 됐단 말이야. 자, 요런 경우는 조심해야 됩니다. 계약한 대로 6월을 주장할 수도 있고 법에 정해놓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오로지 임차인이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임대인은 선택을 못해. 그래서 핵심은 최단기간을 초과해서 계약을 하면 이거는 계약대로 돼버려.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최단기간이 1년인데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1년 미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 보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누가? 임차인이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1번은 뭐가 틀린다? 응? 자,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다. 즉 6개월로 정했다. 6개월을 정했을 때는 임차인은 6개월을 주장할 수 있다. 이래야 맞단 말이야.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 기차게 쏘가 넘어가. 공부를 제법 했어도. 자, 그래서 1번은 뭐 때문에 틀렸다고?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 뭐 2번은 판례 그대로니까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의 요건을 구비하는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하면은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폐업 신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대항력이 생기고 폐업 신고를 하면은 대항력은 소멸합니다. 근데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은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자, 폐업 신고를 하면은 대항력이 소멸.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겨. 따라서 처음에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지금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급표가 없다 그 말이죠. 자, 폐업 신고를 하면은 대항력이 소멸. 신고하였다가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 애초에 대항력은 소멸한다. 맞네요, 그죠? 자, 3번에 상가 임차인의 갱신 요건은 최초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항상할 수 있다. 조문 그대로입니다. 최종 몇 년이 보장된다고? 10년. 자, 4번도 그 기출지문인데 권리금 횟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핵심이 과거에 기출에서 3년이 그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 욕 많이 먹었습니다. 민법에서 숫자를 내면 안 돼. 원래 숫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4번의 경우는 기출은 3년 이게 됐지만 더 중요한 건 임대차가 종료한 날 기산점이 중요하다니까. 기산점. 자, 권리금 해소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이 되는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방해한 날로부터 X, 목적물 반환한 날로부터 X,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O. 몇 년? 3년.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5번에 보시면 갱신요구 거절 사유거든요. 자, 임차인이 3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다. 3번 이상 연체했단 말이야. 그때는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근데 주택에서는 2기 연체, 상가에서는 3기 연체. 그게 핵심이다. 자, 상가 임차인은 3번을 연체해야 갱신 요구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택은 2번을 연체해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기억하시고. 자, 78번은 제가 포기하라 그랬는데 뭐 나온 문제니까 간단하게. 자, 틀린 것을 골라라. 1번에 공용 부분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아파트는 크게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이 있어요. 전유 부분은 단독 소유하는 부분, 여러분이 사는 그 공간, 그 복도나 계단 이런 거는 공용 부분. 자, 공용 부분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도 하는데 등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부에 눈을 씻고 봐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게 없어요. 등기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옆에다가 규약상 공용 부분은 최초에는 등기를 한다. 자, 법정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은 전혀 등기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1번이 X 정답이고, 규약상 공용 부분은 최초에 한 번은 등기를 합니다. 자, 1번이 X로서 정답. 2번 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중 구분 소유 목적이 되는 것은 전유 부분이다. 맞네요. 구분 소유란 것은 단독 소유하는 그 공간을 구분 소유라 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공용 부분이 아니고 전유 부분이다. 자, 3번에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뭐가 시험이 잘 나오냐. 우리 민법에 여기 보세요. 이게 만약에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 값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차는 한 대인데 지분이 2분의 1씩이야. 그러면 이 차를 사용할 때는 지분 비율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지분 비율대로 사용한다는 뜻이 뭐예요? 하루는 갑이 쓰고 하루는 을이 쓰고 이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의 공유에서는 지분 비율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복도에도 이렇게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2층에 두 세대가 살고 있어. 근데 복도가 있어. 그럼 지분이 2분의 1씩이야. 그럼 그때도 그럼 하루는 갑이 쓰고 하루는 을이 쓰고,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아파트는. 에? 아파트에 만약에 하루는 갑이 쓰고 을은 못 쓴다면 을이 어떻게 살라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파트 공용 부분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지분 비율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에 따라 전부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 포인트라. 그래서 3번은 맞네요. 자, 아파트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전부 사용할 수 있다. 맞고. 자, 4번의 집회는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전원이 동의하면은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조문 문제입니다. 집회를 여는데 전원이 동의하면은 뭐 할 수 있다고?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맞고. 자, 5번의 전유 부분이 양도된 경우에 여러분이 아파트 살다가 팔아먹었어. 그러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소유자이다. 맞죠? 현재 소유하는 사람이 거기 아파트에 문제가 있을 때 전 소유자한테 담보 책임을 묻잖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78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이고. 자, 79번. 자, 가담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가담법도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뭐 한 문제씩은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우선 그 옆에다가 수업 시간에 다음에 하겠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갑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5억짜리거든. 자, 을이 1억을 빌려줬어. 빌려줬다니까. 그리고 담보 차원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갑은 채무자이고 을은 채권자이면서 가등기 담보권자라 합니다. 가등기 담보권자. 이렇게. 가등기 담보권자. 그럼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억을 써라 하면서 빌려줬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갑이 1억을 못 갚으면은 1억 대신에 집으로 갚기로 미리 약속합니다. 그걸 대물변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가담법이 적용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자, 첫째는 소비대차. 소비대차상의 채권이 돼야 되고, 즉 빌려준 채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돈 대신에 집으로 갚기로 미리 예약을 하고 있어야 돼.
그거를 우리는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채권자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거나 또는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을 앞으로 가등기를 하면은 가등기 담보라 하고 이전 등기가 되면은 양도 담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양도 담보. 좀 어려운데 좀 일단은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목적물의 시가가 반드시 원리금을 초과해야 됩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몇 개라고? 네 가지. 소비 대차상의 채권이어야 하고 대물 변제 예약이 있어야 되고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나 이전 등기가 돼야 하고 목적물의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해야 되고. 그럼 마지막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 보세요. 원리금은 1억 얼마밖에 안 되잖아. 그럼 시가는 5억이잖아. 원리금보다 초과했잖아. 그래서 가담법이 적용된다니까. 만약에 을이 1억을 빌려주는데 집이 9천만 원짜리야. 이거는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왜 이제 원리금을 초과해야 되느냐? 만약에 갑이 1억을 못 갚으면 5억짜리로 갚잖아. 그럼 5억짜리로 갚아버리면 을이 폭리를 취하잖아. 그럼 을이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그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가담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할 때만 가담법이 적용되어서 폭리를 규제하게 되지, 이 시가조차가 원리금보다 크지 않으면 을이 폭리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가담법은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러면 1번에 보시면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좀 전에 소비 대차상의 채권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을이 1억을 빌려줬다 돼 있잖아. 이런 걸 대여금 채권, 차용금 채무, 이런 걸 소비 대차상의 채권이랍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을 위해서 가등기 해봤자 가담법은 적용이 안 됩니다. 반드시 소비 대차상의 채권. 그래서 1번에는 매매대금 채권을 위하여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나요? 2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채권의 변제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무지막지하게 중요한데, 자, 여기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어. 지금 만약에 병이란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4월 1일 날. 요 사람을 후순위 권리자라 합니다. 후순위 권리자. 그럼 이 후순위 권리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갑이 돈을 못 갚으면은 가등기에서 본등기에서 저 5억짜리 집을 뺏어 먹어요. 을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경매 절차로 가버리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청구권,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되고, 이게 특징이 있어요. 특징 두 가지를 딱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다음에 청산기간이라고 배워. 청산기간 안에 반드시 경매를 청구해야 됩니다. 청산기간 안에. 그 다음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가 배운 저당권자는 원래 경매를 언제 청구합니까? 변제기 도래했을 때. 변제기 도래했는데 변제를 안 하기 때문에 경매를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담법에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희한하게 아주 특수하다니까, 변제기 도래 전에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일반 저당권자는 변제기 도래 전에 경매 청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변제기 도래해야 청구할 수 있어. 근데 가담법에서 후순위 권리자는 변제기 도래 전에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맞네요.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4번에 부동산 평가액이 채권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행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그 옆에 써놓으세요.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달이라는 취지를 통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한번 보세요. 요
갑이 변제기에 변제를 안 하면 요 담보권을 실행하거든요. 실행. 그러면 실행할 때는 실행하겠다는 통지를 해야 돼. 통지. 요게 1순위야 1순위. 자, 갑이 12월 말이 되어도 1억하고 원리금을 을한테 못 갚아요. 그럼 을은 뭐 한다고? 담보권 실행 절차로 들어가. 그럼 실행 절차 중에서 제일 제1절차가 실행 통지를 해야 돼. 그럼 뭐를 통지하느냐?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를 해줍니다. 청산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면 청산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저 통지 당시에 목적물의 시가 빼기 피담보 채권액, 요거를 뺀 것입니다. 조금 지금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다음에 다시 배울 겁니다. 피담보 채권은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액 플러스 다음에 또 선순위 권리자가 있거든요. 선순위 채권액을 뺀 나머지를 청산금이라 합니다. 이건 다시 나중에 다시 배워야 돼. 자, 청산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통지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뭐를 빼라고? 피담보 채권액. 피담보 채권액에는 두 가지 들어가. 을의 채권액 플러스 을보다 여기 선순위가 또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을 위에 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을의 채권액 플러스 선순위 채권액 A의 채권액을 뺀 나머지를 우리는 피담보 채권이란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청산금이라 하는데 요렇게 계산했는데 청산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청산금이 없다면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느냐? 청산금이 없더라도 없다는 취지를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달의 취지를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래 맞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은 지금 볼 필요가 없고요. 자, 5번에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 지나야 한다. 맞습니다. 2개월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걸 청산기간이라 합니다. 청산기간.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원리금을 갚지 않았을 때 을이 최종적으로 가등기에서 본등기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신에 청산금을 갑한테 줘야 돼.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본등기를 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을이 최종적으로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실행 통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개월을 경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등기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4단계 절차를 하거든요. 자, 두 번째는 청산기간이 몇 개월을 했습니까? 2개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산금이 있다면 청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등기에서 본등기해서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대신에 이제 청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가담법은 을 보고 니는 5억짜리 집을 먹을 수는 있는데 대신에 나머지 청산을 해주라 이래 돼 있어. 청산. 자, 청산 절차의 4단계 실행 통지, 청산 기간 경과. 청산기간이 2개월입니다. 자, 실행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 2개월이 경과하면은 청산금 지급. 청산금 지급이 되면은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 취득. 이걸 귀속 청산 절차의 4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79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민특은 우리가 1, 2월 달에 수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고 어차피 해야 되니까. 자, 80번 볼게요. 실명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상호 명의신탁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호 명의신탁을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그것도 최근에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근데 민특은 지금은 좀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은 별로 부담이 안 됩니다. 6문제 나오는데 한 5개는 맞추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명의신탁. 갑이 실제 주인인데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놨다. 이걸 명의신탁이라 하거든. 그거는 주로 탈법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지시킨다.
그 금지시키는 법을 실명법이라 합니다. 실명법. 그래서 금지는 실명법 4조에 의해서 금지가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거든요. 허용되는 게 있어요. 허용. 그럼 허용은 두 가지. 명의신탁 개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허용되는 게 세 가지가 있고, 명의신탁 개념에 들어가지만 특례로서 허용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조심해야 된다. 자, 명의신탁은 대원칙이 허용이다, 금지다? 금지.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 세 가지.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상호 명의신탁,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자금법상의 신탁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상호 명의신탁. 다른 말로 구분 소유적 공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세 번째는 자금법상의 신탁. 세 가지. 나중에 요약서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 중순에서 말점에 나올 텐데, 자, 상호 명의 신탁,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자금법상의 신탁. 요 세 가지는 명의 신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용. 이렇게. 자, 그다음 명의 신탁에 해당되지만 특례가 적용돼서 허용되는 것 세 가지. 첫째, 부부간의 명의신탁. 이건 법률상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종중이 관여된 명의신탁, 종교단체가 관여된 명의신탁. 이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80분의 1번은 맞네요. 상호 명의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은 허용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번에 사실혼관계. 자,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명의신탁은 유효라 그랬죠. 허용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사실상의 혼인관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허용되는 요 부분은, 혼인관계는 법률상의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의 부부.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명의신탁은 여전히 금지되므로 무효입니다. 이번도 맞네요. 자, 3번의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한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명의신탁에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가 무조건 보호되거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실제 주인입니다. 땅 주인이야. 근데 을 앞으로 지금 등기를 넘겨놨습니다. 이걸 명의신탁이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탁자라 하고 이 사람은 수탁자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지됩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리고 요 등기된 거 요것도 뭐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집니다. 법률적으로. 등기는 수탁자압으로 됐지만 소유자는 누구라고? 신탁자.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이용해서 제3자 병한테 팔아먹어 붙어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을 명의신탁에서 제3자랍니다. 자, 그러면 갑하고 을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소유자가 누구라고? 갑이에요. 갑. 그런데 제3자가 나타나면은 요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이 사람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갑하고 을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소유자가 누구였다? 갑이었죠. 그런데 병이 나타난 순간 병이 소유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당사자끼리는 신탁자가 소유자, 제3자가 나타나면 제3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네요.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원칙이라고 하는 이유는 적극 가담을 하면 취득을 못해요. 근데 적극 가담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취득한다. 자, 4번에는요,
명의 신탁 자체는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명의 신탁을 금지하는 규정은 그죠?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그러면 강행 규정하고 103조 반사회적 행위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명의 신탁을 하는 것은 실명법이라는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이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들어봤나요? 746조 혹시 들어봤을까? 746조는 불법 원인급여. 자,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런 건데 746조가 적용되려면 103조, 104조가 항상 돼 있다.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가 돼야 불법 원인 급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실명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냥 강행규정 위반이야. 그럼 여기는 명의 신탁을 했다고 해서 746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지. 그저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반사회적 무효, 불공정 무효가 돼야지 여기처럼 단순한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일 때는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될 수 없다. 왜?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맞네 그죠? 자, 명의 신탁 자체는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즉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 없다. 그 옆에 하나 적어놓으면 되겠다. 따라서 7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오늘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 신탁 약정에 관하여 선인 경우에 그 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나중에 공부가 좀 되면 굉장히 쉬워요. 지금은 저게 무슨 소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계약 명의 신탁이 무슨 말이냐? 자, 병이라는 사람이 땅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굉장히 사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서기가 싫어. 을을 시킵니다. 을한테. 그 시킨 사람을 신탁자라 하고 그 사람을 수탁자라 한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는 명의 신탁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수탁자하고 지금 매매도 하고 등기 이전도 하고 요래됐다. 그래서 수탁자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 자, 그러면 갑은 신탁자, 을은 수탁자, 병은 상대방 이렇게 불러요. 그럼 몇 사람이 나왔습니까? 세 사람. 그래서 삼자간 명의 신탁 이래 부르고. 자, 여기 보세요. 자, 갑이 을에게 맡긴 게 등기만 맡겼습니까? 계약도 맡겼습니까? 계약도.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 이렇게. 정확하게는 삼자간 계약 명의 신탁 이렇게 불러요. 자, 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겠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명법 4조가 딱 적용이 되면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야. 무효. 그럼 약정에 따른 요 물권 변동이라 하거든요. 요거를 물권 변동은 상대방이 선의이면은 유효, 악의이면은 무효. 이게 우리 조문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례 문제로 실명법이 나오면 계약명의 신탁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기출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요 약정은 무조건 무효이고 등기 이전 물권 변동이 선악에 따라서 유효 무효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만약에 병이 선이야. 그럼 물권 변동이 유효니까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럼 을이 소유자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을이. 근데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악이라고 됐어. 악이 되면 뭐로 된다고? 무효가 된다고. 무효가 되면은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 여전히 병한테 있다고? 여전히 병한테 있다. 이렇게. 그 우선 이거를 결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상대방의 선악에 따라서 유무효로 달라지는 것은 약정입니까? 등기전입니까? 등기전.
그래 등기 이전 물권 변동이 선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약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은 무조건 무효야. 그리고 5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계약명의 신탁에서 매도인 병이 약정에 관하여 선인 경우에 그 명의 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야. 선악에 관계없이 약정은 무효야. 근데 물권 변동 등기 이전이 유효다. 이래야 맞단 말이에요. 속지 말아시.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계약명의 신탁도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4조가 적용돼요. 그러면 요 약정 자체는 무조건 무효야. 그런데 등기 전 물권 변동은 뭐에 따라서? 상대방이 선이면 유효, 악이면 무효.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선악과 상관없이 약정 자체는 뭐라고? 무효라고, 무효. 그런데 3번은 상대방이 선이면은 약정도 유효이다 이래 됐잖아요. 그게 틀렸잖아요. 물권 변동이 유효이다 이래 해야지 약정은 언제나 무효다 이래 맞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민특은 지금 언급이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더 느껴질 수 있는데 다음에 강의를 한번 듣고 다시 넘어가면 이게 더 수월해요. 공부할 것도 별로 없고. 자, 오늘은 원래 그 동굴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데 오늘은 다행히 여러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그래 역동적으로 좀 할 수 있어서 좋네요. 그래서 이게 처음 한번 듣고 제대로 100% 소화가 잘 안 돼요. 원래 처음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좀 차분하게 잘 따라오셔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지금 문제를 우리가 40문제 그 배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왜 해설 강의를 하냐면은 학생들은 습관이 내가 몇 개 맞추냐 그걸로 끝이야. 대부분 다. 그게 끝이고 내가 14개냐 뭐 16개냐 이것만 중요해. 근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14개 맞췄던 20개 맞췄던 거 안에 다시 이걸 정확하게 내가 아는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정확성을 짚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앞에 오늘 안 한 거는 지금 이미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고 오늘 들으시고 그래서 오늘 것도 제가 필요하면은 다시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러 이게 참석을 하셨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